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어떻게 성장이 양호한 때 경제가 좋은데 재정 적자를 이렇게 끌어올리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공지출에 다들 중독이 돼 있다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계속 공공지출을 끌어내면서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얘기죠. 공공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왜냐면 여태까지는 계속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면서 아빠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이제 애가 좀 빨리 좀 자전거 몰고 싶은데 아빠가 그 뒤에서 잡고서 계속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빠도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아빠 손 놓고 애가 타야지. 그 얘기예요. 물론 흔들릴 수 있지. 그 흔들리는 기간이 약간의 고통이 따를 수 있어. 그래서 그 기간을 디톡스라고 얘기한 거죠. 약간 힘든 구간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민간 자체가 성장이 굴러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베센트 얘기고, 이 베센트의 아이디어를 트럼프도 상당 부분 채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예. 단장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응원 단장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네요, 어떤 또. 단에 이제 장이 되신 건가요? 저기 이제 요번에 이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 해가지고요. 패스파인더. 신한은행하고 증권하고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을 그렇죠. 모아서 그룹핑을 하나 해서 이 고객별로 해서 우수 고객들한테 이제 맞춤형으로 전문가 그룹이 이제 몇 명 이제 분야별로 이제 상담 서비스,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서비스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길을 찾아주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조직에 단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은 총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신한에 증권도 있고 은행도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진짜 많은데 거기에 이제 단장 이제 그렇죠. 그 응원은 또 응원도 하네요. 예, 응원도 하고. 그러니까 네.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총무인 네. 겸 응원단장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써먹겠습니다. 그럼 엄청 바쁘실 텐데 또 이게 언제 또 책을 내셔가지고 제목이 이번에는 또 환율의 대전환입니다. 예. 네, 이번에 이 쓰신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마 이제 이제 대표님께서도 아마 5년 전하고 3년 전하고 지금을 또 비교해 보면은 5년 전에는 이제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동학개미 운동이 컸잖아요. 맞아요. 근데 3년 전부터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이제 많은 많이 자금이 옮겼고요. 좀 이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저도 알기에는 이제 대표님께서도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맞아요. 정보들을 제공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미 3년 전부터 나타나는 변화는 크로스 보더의 투자가 이제 개인들한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하이닉스 투자해서 30% 벌었다. 근데 마이크론 투자해서 30% 벌었다. 그럼 둘 다 30%니까 꿀릴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환율을 다 감안해서 수익률을 다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율 감안하니까 미국 주식이 좋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해외 자산을 담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해외 자산을 담아야 될 때 하나의 벽은 결국에는 우리가 환율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해외 자산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화 표시 자산이 아닌 다른 나라 통화 표시 자산이고, 얘를 통화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환율이 어떻게 흘러왔고 기존하고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가 원달러 환율이 보면은 지금 매년 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그럼 언제쯤 환율이 안정될까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환율의 안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어볼 때 이거 좀 안정적인 환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다들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 자체도 다들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의 변화가 향후의 환율의 흐름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그려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달러의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컨셉을 하나 잡았고, 두 번째는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이후에요 10년 이상 약세를 보여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고 변증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무언가 하나의 이슈가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서 그 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 반대급부가 나타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예를 들어 변증법이라고 한다면, 엔화의 극단적인 약세 역시 오히려 반대편의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의 극단적인 약세가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큰 틀의 변화, 그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갖다가 엔화편에서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금에 투자하는 거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 1, 2년 만에 확 등장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우석 아카데미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2020년에 5년 전에 쓴 책이 부의 대이동이라는 책이 있었고 네. 그 책에서는 결국엔 주제는 금사라 이거거든요. 근데 뭐 금 가격이 많이 뛸 거니까 사라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필수로 담아야 되는 자산이 금이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금이라는 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달러하고 엔하고 금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네.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구조적인 변화를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책에서 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와, 근데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냥 다 얘기해 주셨네요. 너무 깔끔하게 그냥 달러, 엔화, 골드 이거 왜 봐야 되는지 이거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환율의 전환이 아니고 대전환이에요. 그래서 책도 내용이 그냥 알차가지고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20분께 이게 그 선물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밑에 있는 댓글 응원 당자님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이것부터 해볼까요? 네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주식을 포함해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개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다는 게 좀 섭섭하다, 외롭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국민연금 개혁하는 거 보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창용 총재님도 맨날 얘기하는 게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구매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환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워낙 요즘에 이제 MTS 이런 게 너무 잘 됐어가지고 내가 이게 달러로 바꿨다가 산 건지도 모르게 그냥 막 사줘버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못 하거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좀 봐야 되는지, 원화 관점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환율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구매력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망이라는 건 항상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중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보면은 엔화 전망을 했다가 갑자기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었어요. 그랬더니 이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본의 보험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엔화를 다 빨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황스럽죠. 아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엔화가 강세야?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가 하도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엔화 강세가 쉽지 않다고 봤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벤트가 터지게 됐을 때는 방향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결국에는 지금의 전망이라는 거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졌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전제로 하면 한국은행에서 잠재 성장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올해부터 향후 5년까지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1.8%예요. 1.8% 잠재 성장률이면요. 아무리 성장을 갖다가 때려 부어도 아무리 돈을 때려 붓고 해도 1.8% 성장하는 게 맥스란 얘기고요. 1.8%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 성장할 수 있잖아.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잠재 성장률이 1.8cm라고 해볼게요. 1년에. 그러면 잘 커야 1.8 크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좀 커 보려고 막 먹잖아요. 하루에 100공기씩 먹으면 1년 후에 오케이 1.8 맥스로 컸어요. 나머지 먹은 건 어디로 갈까요? 살로. 다 뱃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거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낮아지게 되면은 과도한 경기 부양을 했었을 때는 뱃살이 찌는데 그 뱃살 같은 게 가계부채의 급증 내지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 2030년, 40년까지 가면 아마 이제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0.6%까지도 막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1년에 0.6% 크는 거거든요. 0.6cm 큰다고 가정을 해보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올해 1.5 성장한다고 전망하니까 다들 최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1.5 성장이 이렇게 힘든데 0.6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1.5라도 커보자고 생각해서 막 먹어요. 근데 0.6이 맥스인데 1.5라도 커보려고 막 먹으면 부작용만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러면 20년, 30년 후에는 0.6씩 성장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잠재 성장률 전망치 나온 거 보면 CBO가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네네.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미국의 제조업이 힘들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내려오는 추세였어요. 90년대 3%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가 2%대 초반하고 지금 1.9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았어요. 근데 참고로 향후 10년간은 2% 정도 유지할 것 같대요. 그럼 우리보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조금 높게 보는 CBO에서는 2.0%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웰스파고 같은 데서는 저도 보고 놀랬던 게 3%까지 보고 있어요. AI 혁명 같은 게 생산성을 제고하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이 3%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대표님 마음속으로 그거는 이제 사실 소설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3%가 아니라 2.2, 2.3이라도 만들어진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1% 정도 성장하고 미국은 향후 10년간 2.2% 성장한다고 해보죠. 지금 전망하에. 예, 지금 전망하에.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5배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크기와. 예. 15배 큰 나라가 매년 복리라는 표현이 여기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복리잖아요. 맞아요. 2.2% 연복리로 2.2%로 커요. 근데 우리는 15분의 1인데 그게 1%로 연복리로 커요.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성장의 크기가 요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해외 투자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여기서 저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전제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한테 뼈아픈 얘기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그쵸. 무언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어? 하는 총재 코멘트도 결국에 끝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안 좋아 이 얘기가 큰 게 아니라 그 뒤에 구조조정이 필요해. 그렇죠. 이 얘기로 끝나거든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해.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 스터디라든지 거기에 대한 당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우리도 변화를 가져가는 거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우리가 여태까지 참 여러 차례 어려운 걸 극복해 왔지 않습니까? 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잠재 성장률 박살난다고 할 때 중국 수출로 활로 찾았고 그쵸. 금융위기 이후에 다 죽었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갤럭시 2가 나오잖아요. 핸드셋. 그렇죠. 그리고 2015년, 16년에 중국도 힘들고 이제 힘들 것 같다고 할 때 반도체로 또 한번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또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뭐 0%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는 가져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오케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주 희망찬 확률이 제가 굉장한 낙관주의자라고 가정하고 저는 그 확률이 60%라고 생각해요. 그럼 40%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40%는 어려운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은 외화자산에 오케이 네가 말하는 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60%인 것 같아. 그러면 그 반대의 시나리오가 40%지 않습니까? 그럼 40%만큼은 외화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낫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는 건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알면 포트폴리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모르는 거 하나만 사지 않습니까? 몰빵. 근데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누는 건데 그 나눌 때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눈 감고 그냥 나누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얘기가 얼마나 파서블한지를 계산을 해서 뭐 정교한 계산까지 모르지만 네 말 들어보면 네 말의 확률은 30%인 것 같아. 그럼 30%만큼만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거죠. 네 말은 40%인 것 같으면 40%만큼만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다가 외화 자산을 가져간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물론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개인 차원에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담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외화 자산을 갖다 고려하는 거는 충분히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최악의 네, 상황을 그렇죠. 대비해놔야 네네. 이게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GDP가 앞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한다라는 것도 맞지만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미국의 GDP 하면 저는 이제 코로나 때 20조 달러?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최근 보니까 30조 달러더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물론 명목 기준으로 해서 성장했다. 네. 무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높은 물가에도 망가지지 않고 쟤네들이 계속 소비할 정도의 체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빚이 많아서 무너질 그렇죠. 것이다. 근데 빚이 많아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아도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소득이 많으면 빚이 많아서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소득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쵸. 그 얘기는 개인 국가 단위로 보면은 빚이 많은데 국가 부채가 많은데 성장이 멈춰서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성장이 여전히 탄탄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성장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굉장히 좀 어렵게 왜 이런 개념 쓰나 그게 직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 비율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버는 대비 이게 DSR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아니면은 예, 그렇죠. 버는 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균형 잡혀서 가게 되면은 부채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은 미국의 부채가 많아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 많은 부채에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부채가 많은 상태인데 미국의 성장이 감속이 된다면 잠시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행기가 날잖아요. 네. 비행기가 나는데 고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정한 고도로 날아요. 근데 일정한 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속도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 고도가 유지될 거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확 멈춰버리면 이 떨어지겠죠. 고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가속을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 부채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또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채 때문에라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트럼프 질문을 드려보면 네.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잠깐만 말씀하신 대로 성장 가야 되는데 네. 잠깐만 도지 통해서 야 이게 돈 안 쓰는 건지 좀 점검하고 가자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바이든을 막 욕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재정은 또 안 쓸 것처럼 얘기하고 관세도 그렇고 이 트럼프 정책을 방금 말씀하신 데 비춰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성장이라는 게 있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22년도 10월 달로 되돌아가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다들 너무너무 암울했었어요. 그 암울했던 분위기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여놓은 상태였잖아요. 그쵸.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일단 학자금 대출 탕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기 시작을 하죠. 그쵸.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을 빚더미에 앉혔지 않습니까? 맞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어떻게 성장이 양호한 때 그럴 땐 증세를 해가지고 국간을 채워놔야 어려울 때 돈을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재정 지출을. 근데 어떻게 경제가 좋은데 재정 적자를 이렇게 끌어올리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공지출에 다들 중독이 돼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공공지출에 중독이 돼 있는데 이렇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계속 공공지출을 끌어내면서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얘기죠. 그래서 공공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왜냐면 여태까지는 계속 아빠가 뒤에서 이 자전거를 잡아주면서 아빠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이제 애가 좀 빨리 좀 자전거 몰고 싶은데 아빠가 그 뒤에서 잡고서 계속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빠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빠도 지금 턱에 차 있는 거예요. 으아!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베센트가 얘기하는 건 이제 아빠 손 놓고 애가 타야지. 그치. 예,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예, 해주냐. 그렇죠. 그러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언제까지 잡아줄 거야? 언제까지 잡아줄 건데? 물론 흔들릴 수 있지. 그 흔들리는 기간이 약간의 고통이 따를 수 있어. 그래서 그 기간을 디톡스라고 얘기한 거죠. 디톡스. 예, 그러니까 중독돼 있는 걸 푸는 기간인데 그때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을 때 금연의 기간 동안 고통이 따른다면서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 힘든 구간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민간 자체가 성장이 굴러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베센트 얘기고 이 베센트의 아이디어를 트럼프도 상당 부분 채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정 사이드에서 봤었을 때는 공공지출에 의존한 성장이 아니라 민간에 의존한 성장으로 시프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충격은 따를 수 있다. 네. 그 정도 충격은 감내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어 이건 아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굳이 옛날처럼 또 아니 미안 재정 줄게 이렇게는 안 하게 다시 잡아줄게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불러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 이런 인식이 기존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두 번째 이런 것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위대한 미국을 착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는 유럽 공동체는 EU는 결국에는 미국을 착취하게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그 표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네. 그런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미국은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적자가 나는 이유는 상대 국가가 치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응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위대한 나라가 단장님 그렇죠.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들의 컨셉인 거죠. 위대한 나라가 어떻게 적자가 그렇지. 나냐 이제 이거거든요. 라이트 하이저 같은 이제 그쪽 트럼프의 강성파들은요. 누구죠? 저기 나바로. 갑자기 피터 이름이 나바로. 요즘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우리 미국을 갖다 빼먹고 있지 않냐. 우리는 방위비 내주고 굉장히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 위대한 미국이 적자가 나게 만드는 건 치팅 때문이다. 그래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퓨니티브한 징벌적인 관점에서 보편 관세 때려줄게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면 상대편이 이게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와가지고 미국한테 유리한 협상을 가져와서 미국이 공정을 실현하는 거죠. 위대한 나라가 적자가 안 나는 그 공정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일단 기본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죠. 제가 미국이고 이제 상대 국가예요. 네네. 그럼 제가 관세를 때리면 보통 이 관세가 계속해서 이어질까 아니면 낮춰질까 이걸 갖고 협상을 하는데 네. 많은 걸 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덜 주면서 관세를 낮추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조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 관세로 인해서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미국 너네도 고통받을 걸 이런 생각이 기조에 깔려서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너무 쫄려요. 왜냐하면 국가에 미국 그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할 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봐서 관세 철폐 이러면 상대국이 그걸 봤어요. 그럼 협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굳이 뭐 관세 고유 관세 때려치면 얼마나 가겠어? 이러면서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제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은 뭐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말빨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쪽이 조금 힘들더라도 상대편이 얼어붙도록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상대편은 얘기해요. 너도 쫄리잖아. 그럼 여기서는 치킨 게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차 선로에 둘이 누워 있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냐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고 여기 이제 다른 국가의 대통령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일어나셔야죠. 이제 이런 걸 기다리는 거죠. 이러면서 근데 떨리겠죠. 야, 기차 오는 거 아니냐고 떨리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여기서 이제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중장기적으로 이쪽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컨셉을 따지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러니까 베센트의 재정 쪽도 그렇고 트럼프의 이쪽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컨셉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더 좋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 관세로 상대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재정 적자를 갖다가 민간의 지출로 실현해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의 디톡스 결국에는 이 해독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컨셉은 되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런 생각이 기존에 깔려 있어요. 이 정도 고통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 왜? 미국은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니까. 네. 근데 그게 오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받쳐왔던 것들이 있는데 네. 미국의 탄탄한 성장을 받쳐왔던 것 중에는 적시에 나오는 경기 부양책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쵸. 아까 22년 10월 달에도 재정이 나와주면서 받쳐줬고 작년에 또 7, 8월에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받쳐줬잖아요. 그럼 요번에 또 뭔가 미국 경기가 또 이 관세로 인해서 힘든다고 할 때는 무언가로 또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재정으로 받쳐줄 생각이 당분간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트럼프나 베센트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이 정도 약간의 고통은 견뎌낼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고통이 생각보다 하면은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체력이 약했던 그쵸.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산 시장의 상승,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호황 이런 걸 누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년 동안 호황을 누리면 일주일만 불황이 와도 너무 힘들어요. 그쵸. 10년 호황이 왔다고 해서 10년 불황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호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황 약간의 짧은 기간의 불황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돈 풀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니즈를 일단은 아니야 디톡스야. 그래서 이 디톡스에 대한 판단, 디톡스의 정도와 기간에 대한 판단이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금융시장하고 이게 서로 동상이몽을 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이 이걸 만약에 생각보다 연약해서 잘 못 견디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하고 싶죠. 그렇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든 저렇게 답답하다 내가 해볼게 이렇게 네. 하지만 막상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고통을 감내한다고는 하나 이 생각보다 뜨겁고 아파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다시 할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일단 재정 적자가 엄청 커요. 맞아요. 여전히 뭐 이자 비용 내느라고 예, 많이 커졌고 예. 또 어제 나온 숫자를 보니까 미국이 정부가 연준에다 맡긴 돈이죠. TGA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줄었죠. 4,800억 달러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앵꼬 난다. 예. 엑스데이트라고 하는 예, 그 그렇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이런 얘기는 이제 미국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부채 한도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까요? 이게 결국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부채 상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 부채 한도를 갖다 상향하지 못하면 디폴트예요. 엑스데이트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디폴트가 되면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그 디폴트 가능성은 일단 좀 일단 내려놓고 생각하자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합의가 돼서 한도가 네. 또 올라간다. 그렇게 일단 가정을 했을 때 부채가 한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TGA 계좌의 자금이 모자라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국채를 발행해서 채우게 돼요. 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채 발행이 단기에 쏟아지거든요. 음. 그럼 국채 발행이 쏟아지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양적 긴축기를 연준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가지고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재투자하지 연준은 않고 안 계속 사줘요. 그렇죠. 계속 흘려내고 있잖아요. 국채를. 그러니까 대환을 안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채의 공급이 늘어난 상태에서 발행이 늘어난 상태에서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 물량이 풀려 나오는 거잖아요. 월마다 양적 긴축으로.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겹쳐졌을 땐 국채 시장의 공급이 늘면서 금리가 탁 튀어요. 그렇죠. 금리가 튀게 되면은 국가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또 높아지죠. 아까 이자 부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연준 FOMC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양적 긴축을 축소를 하잖아요. 양적 긴축을 축소를 할 때 모기지에 대한 양적 긴축은 그대로 유지해요. 350억 달러로. 근데 그놈은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건 국채인데 실제 국채를 원래는 600억 달러만큼 월마다 줄이다가 600. 예, 그렇죠. 작년에 이게 350억 달러로 줄었어요. 작년 6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게 5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거의 다 줄인 거죠. 그렇죠. 50억 달러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1년에 월 60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50억 달러면 연 600억 달러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요거 뭐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다 싶은 정도로. 그냥 저희 인플레이션 견제하고 뭐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남겨놓고 이게 기저가 남아 있어야 필요할 때 또 늘릴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연준의 월러가 반대했다면서요. 그 월러 반대할 때 좀 달래주려면 오케이 그럼 요 50개는 정도는 남겨놓고 남겨놔라. 필요하면 그렇지, 높여줄게 이제 뭐 이렇게 협상해요. 보통. 닉 티밀하우스 기자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거 나중에 늘릴 수도 있으니까 예, 조금은 그렇죠, 그렇죠. 남겨놔라, 그 이런 얘기예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협상할 때 이 매파들 설득할 때 보통 그렇게 가요. 근데 사실상 이제 예. 큐티는 안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양적 그러니까 긴축은. 사실상의 큐티를 갖다가 지금 무력화 시켜놓은 거죠. 모기지가 큐티가 되려면 금리가 내려와야지 되거든요. 금리가 내려오면은 모기지를 조기 상환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게 금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QT가 그렇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QT의 힘을 갖다가 많이 줄여놨다. 낮춰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국채 공급이 늘어날 때를 맞춰가지고 양적 긴축까지 같이 있으면 국채 시장의 부담이 너무 굉장히 부담되니까. 크니까 연준의 재갈을 물려버린 게 이게 요번에 FOMC 때 이제 나왔던 얘기고요. 두 번째가 그 해외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사주고 하는데 지금 많이 안 사줘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사주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휴전이 되거나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복원이 된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을 관세 같은 걸로 이제 압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사도록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하나의 강요된 공조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본한테는
100년짜리 국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나요? 한 뭐 100만 원이요. 얼마나 언제 갚으실 거예요? 100년 후에 이거잖아요. 사실 영구채는 그리고 또 회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논쟁이지만 이게 부채냐 자본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영구적인 건데 자본이라는 얘기는 내 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야, 이게 내 거지 뭐 이제. 100년 후에 드릴게요. 이 얘기는 제 돈이라는 얘기죠. 뭐 받을 사실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럼 빌려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관세 맞으실래요? 아니면 100년간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 100년짜리 자금 조달하시면 부채로는 남아 있어도 사실상 자본화가 된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풀려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사실은 핵심인데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사실은 옛날부터 수건이었던 게 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자본 규제를 은행들 SLR 규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완화를 시켰을 때는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룸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지라도 반대편에서 양적 긴축을 없애고 해외 중앙은행이 사줄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은행의 매입을 늘려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일정 수준. 그러면은 부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픽처가 연준이 계속해서 돈 풀어가지고 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제 민간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민간의 은행들이 실제 미국 국채를 사주고 민간의 은행들이 시중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건강한 미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꿈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랑새가 있다? 뭐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될까요? 어떻게? 네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10년물 금리가 어떤 궤적을 하반기 때 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조금 누르려고 하겠죠. 누르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급 압박도 있고. 그렇죠. 누르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 툭 튀는데 이것도 누르려고 하고 툭 튀면 또 누르려고 하고 툭 튀면 누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누르려면 누를 수는 있습니다. 단기로는 누를 수 있는데 진짜 길게 봤었을 때는 그게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지금 누른다는 게 일종의 옛날로 따지면 일드 커브 컨트롤 YCC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그거를 연준이 직접 사서 폭력적으로 누르는 건 아니지만 시중은행들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해버리는 문제가 만약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돌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은 중간중간 탁탁 튀더라도 어쨌든 꾸준하게 누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눌려야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약해지지. 그쵸. 그러지 않으면 지금 고금리의 강달러인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고금리의 강달러를 안고서 장기로 가잖아요. 미국 경기도 조금 심상치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나려는 게 베센트의 가장 큰 의도고 그래서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갖다가 컨트롤하려는 문제들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항상 10년물 금리를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이게 사실상 나의 KPI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걸 잘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책에 보면 이제 강달러를 만드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네. 미국의 예외주의 뭐 이런 얘기를 예. 좀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 말에도 이제 미국 예외, 미국은 예외야라고 했는데 뭐 트럼프가 하는 행동 자체가 네. 예외주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관세를 안 매기는 것도 네네. 야 우리가 큰형님이 그래 그거 안 받아도 돼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근데 점점 쪼잔하게 그거 다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미국은 예외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질문이거든요. 이제 그 옛날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만화 중에 몬스터라는 만화가 있어요. 아, 네. 일본 만화인데 그 만화는 정말 역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그 만화에 네. 보면은 그 어떤 저희 사파라고 해야 되나 일화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름 없는 괴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없는 괴물이 이름을 얻고 싶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이름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름을 얻거든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 잡아먹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는 트럼프를 보면서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모두를 지금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흔들어 놓게 됐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트럼프는 결국에는 미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를 줄여야 돼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다른 나라 물건을 안 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내 나라 물건을 사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가 거지가 되면 미국의 그 비싼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강달러인데. 그러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그렇죠. 나라가 어느 정도 부를 형성을 해야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를 다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순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보다 물론 예외주의처럼 너무 압도적이야. 물론 이제 압도적이긴 한데 그게 앞으로도 무조건 예외야.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이 강한 나라라서 강달러를 가져가고 싶은데 강달러는 가져가면서 약달러로 해서 수출이 잘 되는 혜택까지 같이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흑자까지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그쵸, 관세로 그쵸. 실현해내겠다. 그럼 굉장히 힘든 국가한테 너 나라 통화 절상해.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가가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일시적으로는 절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외환시장도 반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달러가 되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약달러가 일시적이지만 또 시차를 두고는 또 그게 달러 강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많은 걸 다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국가나 성장의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가면서 19세기 초에 미국의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농업이 엄청 좋았었는데 이게 뭐야? 이제 이랬는데 1910년대에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의 농업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20년대가 되니까 유럽의 농업이 다 복구를 해요. 복구를 하니까 미국 농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은 좋은데 제조업 기술력은 유럽을 앞서서 이제 제조업은 좋은데 농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 농업까지 같이 챙겨주려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럼 농업만 관세 부과할 게 아니라 우리 제조업도 해줘야지 해서 나온 게 이제 1929년에 그 유명한 스무톨리 관세. 이제 그게 고유 관세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겨줘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내 나라가 한 레벨 올라가면은 그 레벨에서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서 큰 성장을 하는데 기존의 산업도 다 보호하면 예전처럼 다 보호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기존의 산업은 다른 생산성이 높은 노동 생산성이 높은 다른 국가로 이게 전이가 돼줘야 되는데 그럼 이 다른 국가에 있는 성장을 막으면서 이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조업이 쇠퇴를 하면서 서비스업이라든지 IT 관련 고부가 산업 이런 쪽이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쪽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그걸로도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빅테크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근데 기존의 농업이랑 제조업이랑 다 안고 가면서 러스트벨트 다 구해주고 콘벨트 다 구해주면서 이 서비스업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가져갈게요. 그럼 다른 나라 거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성장이라는 건 없는 거고 나는 좋은 이름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이름을 누가 불러줄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주의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모두가 사는 방법 속에서 거기서 왕이 되는 게 맞지. 아무도 없을 때 왕은요. 왕으로서의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1등인데 1등에서 좋겠다는데 아무도 없으면은 1등이 무슨 의미가 그러네요. 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된 1945년부터 시작됐던 미국이 만들어낸 질서 자체가 너도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 나도 좋은 거니까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판 플라자 합의, 예, 마라라고 합의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엔화 이야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마라라고 합의나 플라자 합의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80년대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럼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본 대일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엔화가 그때 달러당 250엔 했거든요. 그거를 1년 만에 120엔으로 찍어 눌러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찍어 누를 때 미국이 갖고 있는 작은 풀을 쓰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각 국가들 G5 국가들한테 각 국가들한테 통화 수합 라인 열어 가지고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사들이게 만들었거든요. 다 같이 한 거구나. 그렇죠. 한꺼번에 확 들어오니까 그랬더니 이제 엔화가 강세로 그렇게 이제 2배씩 절상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외환시장 규모가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국가들이 수합 라인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물론 잠깐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옛날처럼 막 2배씩 흔들어 놓고 그렇게는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사실 마루라고 합의에 대한 얘기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CEA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라이트 하이저도 그렇고 다들 그 마루라고 합의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절상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오히려 이제 쓴다면 이런 방법을 쓰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금리를 잡아 내려 가지고 달러를 자연스럽게 약세로 만드는 전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5% 10% 엔화의 저희 달러의 절하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과거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렇게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레벨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폭력적인 레벨은 아니지만 일정 레벨의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이쪽을 통해 가지고 현재의 무역 적자 기조를 좀 돌파하려는 모습들 이런 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일정 수준이라면 다른 국가한테 강요를 할 수도 있겠죠. 관세 맞을래 아니면 통화 절상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예. 컨셉 자체는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레벨은 전혀 다르겠지만. 네. 네. 자, 그럼 이제 좀 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이제 그러면 금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GDP 나오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매번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예. 그 어제 보니까 푹 떨어졌어요. 네네. 마이너스 2.8%래. 그러면 벌써 뭐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인가요? 이걸 고쳐놨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까 이거 금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수정해서 나오는 이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금을 많이 사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네, 1월에 특히 금 수입을 많이 했어요, 이례적으로. 그리고 구리도 많이 산대요, 이제. 네, 이게 더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철강 알루미늄한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구리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모든 품목한테 때릴 거예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모든 품목이면 거기에 주얼리가 들어갈까? 귀금속 그리고 내지는 골드 바 이거는 어떻게 될까? 근데 자 보시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금을 상담하고 계세요. 금을 파시려고. 근데 제가 금값이 너무 높아서 조금만 좀 빠지면 살게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내일부터 관세 25% 맞으면 내일부터 들어오는 건 25% 할증돼서 들어옵니다. 이러면 제가 사야죠,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싼데 조금만 빠지면 사고 싶은데 25% 오른다고 하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금 다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금 선물은 결국에는 금융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실물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관세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선물이 아니라 금 현물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잠깐 작년 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소문이 돌았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골드바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골드 현물에 대한 수요가 늘었죠. 그래서 사실은 골드 현물은 런던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요. 맞아요. 그 뉴욕에서는 금 선물이 왜냐면 금융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쵸. 그랬는데 골드 현물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물의 만기에는 현물을 인도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수익을 차액 정산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골드 선물을 이제 팔아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골드 선물을 사셨어요. 그럼 제가 1년이 지났으니까 골드 현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렇죠. 주세요, 예,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골드 현물 받으면 뭐해요? 그렇죠. 그냥 그 차액 정산해서 주세요. 이제 이랬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의뢰껏 이제 내일이 만기거든요. 그래서 의뢰껏 전화 그냥 예의상 드린 거예요. 그냥 저기 골드 현물 말고 저기 금 차액 정산해서 드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현물 달라고. 갑자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랬더니 현물 달라니까요. 근데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B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원래 그냥 뭐 퉁치자 다 차익권 정산 했던 분들인데 다 현물 달라고 하는 거죠. 금 필요 없어. 이런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원유 선물 거래했는데 누가 드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차익 정산하고 싶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다 현물 달래잖아요. 그럼 이제 하면서 현물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디서 가져오냐면 런던에서 이제 많이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골드 현물 재고가 70%가 증가했다라고 하죠. 지난 1분기까지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증한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느는데 그게 무역 적자를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GDP 경제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GDP 성장률에는 순수출이 들어가잖아요. 순수출이 플러스 요인인데 수입이 는다는 얘기는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례적으로 크게 늘어난 금 수입이 마이너스를 크게 키운 거고 그럼 이런 일회성 요인 때문에 그렇게 성장이 같이 주저앉으니까 그거를 보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 라고 해서 GDP 나우의 버전이 2개가 올라온 거죠. 그냥 일반적인 버전 그거는 마이너스 2가 넘고 그 다음에 골드를 갖다 차감한 버전 아예 그걸 감안해서 뺀 버전은 플러스 0.2 정도가 나오니까
너무 돈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들 너무 그걸 바라보면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의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많을 때는요. 성장이 감속된다는 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빠르게 고도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여기서 속도를 확 낮추면 고도를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표현이 후달린다? 후달린다. 예, 그래서 이제 GDP 나오도 그런 걸 같이 표현해 준 거겠죠. 예. 그러니까 금에서 나타난 올해의 아주 뭐라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해프닝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이 해프닝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무슨 카나리아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전조 현상인지 그 뭔가 뭐 저렇게 뭐 금을 사다가 미국에다가 쟁여놓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쟤네들 뭐 전쟁 준비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예. 그런 오버겠지만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뭐 중국, 러시아, 뭐 터키,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 네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정학적으로 뭐 미국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나라들일수록 금을 많이 산단 말이죠. 네네.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난다고 하면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엔 하나의 큰 축이 되는 거거든요. 달러가. 네. 그러면서 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우리가 그 국가들이 각각 그 외환보유고에다 달러를 많이 보유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이 국방을 도와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데는 미국의 군사력에 영향을 준 것도 사뭇 됩니다.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군이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상당히 좀 많이 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네. 안 한다기보다는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방위비 니네가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위까지 제공해주면서 뭐 지켜줬더니 너네가 불공정한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 무역 적자 만들고 위대한 나라 힘들게 만들고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결국에는 블록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동맹국이 결국에는 서로 이 통화를 갖다가 서로 아껴주는 그런 블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맹국도 다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에는 향후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서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게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많이 갖고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게 한꺼번에 동결이 돼버렸었지 않습니까? 압류예요, 압류.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렇게 압류되는 걸 봤으면 다른 나라들도 이거 달러 갖고 있다가 그쵸. 한순간에 이거 다 어떻게 돌아갈 될지 수 있네. 모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어딘가에 좀 이렇게 보존을 시키는 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뭔가 그러면 달러 말고 다른 거 없을까? 해가지고 다른 쪽에 대한 걸 감안을 하게 될 텐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골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 같고요. 달러가 그 중심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 이 흐름이 조금씩은 약화될 것 같아요. 뭐 달러 패권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보다도 지금보다 달러 말고 다른 통화에 대해서 조금씩 늘려가려는 그런 기대감들, 예, 그런 거는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금 사가지고 하늘로 올리겠네. 근데 이런 건 있죠. 중앙은행들이 골드를 갖다가 리저브로 보유를 할 때 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비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싸게 사야죠. 싸게 사고 싶죠. 이왕이면.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산다고 해서 하늘로 금 가격이 뛰었는데 그때 사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정 좀 관리하면서 네. 안 살 것처럼. 그렇죠. 또. 중국도 그래서 사다가 안 사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안 사나? 뭐 이럴 때 또 사고 사네? 안 사고 이제 요렇게 가야 좀 그쵸, 싸게 그쵸.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이제 볼 때 야 중앙은행이 사니까 금은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하. 결국에는 꾸준하게 기저의 수요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흔들렸었을 때는 밑을 또 받치는 수요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에도 좀 이렇게 기웃기웃 하면서 이렇게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초에 금에 대한 해프닝이 있었을 때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또 해프닝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뭐 거의 한 20% 높은 적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금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금이 네. 오를 것 같아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금에 투자 포트폴리오 알아서 투자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뭘로 사야 되지? 금 실물을 들고 있는 게 좋은 건지, 네네. 아니면은 뭐 ETF로 하는 게 좋은 건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거 감안할 때는 수수료를 감안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세금을 감안해야 되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 번째가요. 골드도 현물을 갖고 있으면 그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네, 사실 네, 돈으로 네.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네. 골드 네. 바를 갖고 있으면 그 기분 되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네. 이게 사실 100g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네. 몇 개 모아놓으면 되게 기분이 조금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진짜 그 좀 통장에 찍혀 있는 것보다 아하. 골드 ETF 갖고 있는 것보다 기분은 좀 더 좀 그렇죠. 와닿아요. 그런 거 이게, 집에 예. 하나 있으면 나스닥 빠지고 그럴 때 그래 저거 있지.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게 하게 될 것 이게 좀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좀 네네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분은 사실은 뭐 이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골드바를 갖고 싶어 하시는 이거 현물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리츠를 사고 싶냐 아니면 실제 내 아파트를 사고 싶냐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심리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는 분명히 있는데 뭐 투자의 관점에서 그거를 제기하는 그걸 건 제외하고. 근데 네. 그건 제 생각에 그것도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심리적인 프리미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일단은 좀 그걸 하나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제를 감안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우리가 금 ETF 같은 걸 투자를 했었을 때는 금 ETF가 이게 증권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세금이 나와요. 금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골드 바로 사잖아요. 골드 바 현물로 사면은 이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우리 마치 달러를 환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해외여행 가려고 달러를 사줘. 그래서 1,000원에 달러를 샀는데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달러가 좀 남았어요. 한 100달러 남았는데 환율이 많이 뛴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1,100원이 됐어요. 그럼 100원 이익이 났으니까 그 100원에 대해서 그럼 소득세를 떼냐?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비과세로 끝나버리거든요. 세금을 안 때려요. 네. 그러니까 마치 골드도 현물을 사잖아요. 어허. 이 골드 현물에 대해서 가격이 뛴 거 있죠. 네네. 그거는 세금을 안 때려요. 단 골드 현물을 살 때는 그 현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10%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금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게 골드바 같은 경우는 부과가 안 돼요. 골드 현물에 대해서.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KRX 같은 경우는 골드 투자하는 게 있는데 KRX에서 투자하는 골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차익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좋은 거냐? 근데 이제 KRX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보셨던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 같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예측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골드를 사실 때 ETF로 사는 케이스는 이제 작은 단위의 금액을 골드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금통장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금통장도 굉장히 낮은 그램 단위로도 살 수가 있거든요. 0.1g, 예, 그렇죠. 네네. 0.1g 이렇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금통장 같은 경우도 좋은데 금통장도 마찬가지로 차익이 생겼을 땐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찬가지로 감안을 하시면서 골드 투자에다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매수 매도를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네네. ETF도 마찬가지고 금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수료도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걸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예를 들어 크시다.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 네네네. 그래서 뭐 나는 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비과세가 되는 과세 혜택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소액으로 꾸준히 금을 사놓고 싶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작은 단위에서 수수료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ETF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금통장으로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걸 고민해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골드를 갖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안정? 네.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골드바를 사신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우리가 이제 감안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케바케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리치 그 패스파인더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금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세금은 이렇게. 예, 근데 이게 그렇죠. 말씀해주신 게 딱 정리가 너무 잘 되는 게 금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금 사는 거 말고도 네. 금 ETF를 살 수도 있고 KRX 가서 살 수도 있고 금 통장에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나 각각에서 세금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 네네. 어쨌든 부가세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세금도 그렇고 한 번 살 때는 진짜 좀 오래 가져갈 생각 가지고 투자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대표님의 저는 기조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주식이 매일매일 오릅니다라는 말씀보다는 네네. 길게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그렇죠. 포텐이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에서 맞아요. 보통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금도 굉장히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금 실물을 처음 본 게 2003년에 처음 봤어요. 그때 신입사원이었는데 금고지기라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네. 그때 골드뱅킹이 처음 시작이 돼서 1kg짜리 골드바를 처음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혹시 VJ 특공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KBS에서. 네네. 그때 제가 신입사원인데 그 골드 들고서 이렇게 VJ 특공대 나왔었어요. 아, 진짜요? 신입사원 때. 예. 저는 여기 고려여행 가가지고 예. 금 재련된 금을 보고 아. 그거 한번 무거운 거 금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영광이었겠네요. 드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팔목이 좀 아파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금 가격이 온스당 한 350달러 했어요. 350달러. 그리고 그게 그때 환율이 1,2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럼 제가 그 골드바 1kg짜리 제가 사진 않았지만 사서 제가 금고에 넣어놨다고 해볼게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골드바를 갖다가 금고에서 꺼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온스당 3,050달러니까 그렇죠. 거의 뭐 9배 뛰었고 그렇죠. 10배 가까이 올랐고 환율까지 감안하면 10배 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배가 뛴 거예요. 그럼 잠깐 한번 이 생각해보죠. 야, 선견지명이 있었다. 투자 잘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10배가 뛰었잖아요. 골드바가. 네. 근데 2003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럼 엄청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뛴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2003년에 MS하고 지금의 MS는 다르죠. 그렇죠. 전혀 차원이 다른 기업이죠. 그때 애플과 지금의 애플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때의 금하고 지금의 금은, 그러니까 금고에 넣었던 걸 꺼냈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골드가 빈티지가 있어서 20년 묵은 금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 똑같거든요. 근데 왜 8배가 뛰었지? 왜 10배가 뛰었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그럼 이거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골드는 가만히 있는데 골드를 표시하는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온스당 1온스당 350달러였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금하고 돌아다니는 달러를 비교해 보면 1온스당 350개의 달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50불이잖아요. 그럼 3,050개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돌아다닐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중요한 위기 이후에 금 가격이 한 번씩 점프업을 해요. 이후에 왜냐하면 이 어려운 걸 메우기 위해서 달러를 풀거든요. 그럼 종이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위로 점프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에 이제 봉착하는 거죠. 뭐냐면 금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오케이 그럼 또 다른 점프업을 기다려야지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향후 10년 안에 20년 안에 미국 경기가 한번 제대로 둔화가 되고 글로벌 경기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달러를 더 찍을 수 있을까? 통화량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예,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 경제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돈 풀 일 절대 없습니다. 이러면 금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달러가 더 정직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풀어놓은 걸 줄이기만 하지 영원히 늘릴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모르죠. 혹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쵸. 이러면 근데 이제 10년 후, 20년 후를 봤을 때 저는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위기를 갖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그걸 갖다 다 안고 갈까? 아하. 아니면 돈을 풀까? 아하. 전 이게 종이돈은요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금을 그렇게 찍고 싶으니까 연금술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러면 연금술은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종이돈은 찍고 싶은 마음이 트럼프는 찍고 싶을까요? 안 찍고 싶을까요? 더 하겠죠. 예, 그러면 연준한테 맨날 금리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언가 우리가 미래에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안에 20년 안에 만약 그런 형태의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또 다른 달러에 대한 공급이 일어나면서 종이화폐의 가치가 추가로 타락하는 상황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고요. 그때는 금 가격이 한번 또 점프업을 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내년에 올라떨어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시면서 나중에 점프업을 하는 걸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점프업 하기 전날 사면 좋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언제 다칠지 누가 알고 보험 가입하려면 다치기 전날 하면 되죠.
아니 그렇죠. 저기 뭐 홀인원 하기 전에 그렇죠. 그날 홀인원 그렇죠. 홀인원이 전날 보험 가입하면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이유는요. 정확한 미래의 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있어. 그런데 그냥 딱 듣다 그러신 거죠. 네 말은 10% 정도만 가능성이 있어. 그러시면 10% 담으시면 돼요. 포트에다가.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는 걸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통화자산, 다른 나라 통화 표시 통화자산을 갖다 투자하실 때는 외화 표시 자산 투자하실 때는 어떤 가능성 같은 걸, 확률 같은 걸 한번 감안하셔서 그 확률만큼 조금씩 만들어 가야겠다. 포트폴리오 네. 구축을 해야겠다. 네. 요즘 이제 포트폴리오 빌드업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앞으로는 좀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조언의 말씀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미래를 잘 모른다는 겸손함의 표현일 그렇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은 네네. 골드가 금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금을 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코인 전문가 앞에서 코인을 제가 아니, 연구해 근데-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는 네. 저는 좀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어. 이게 제가 왜 말씀을 아끼냐면 네네네. 이게 제가 골드라든지 달러를 스터디해 왔던 그 기간과 양하고 아, 코인을 갖다가 제가 바라봤던 그 어. 시계열이나 양은 네. 너무 비교가 차이가 안 될 안 정도로 돼서. 적어서 말씀드려봐야 노이즈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화폐라는 거는 신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신뢰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골드도 황금색 돌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골드가 왜 황금색 돌덩이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 골드라는 거를 인정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 인정은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빌드업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역사죠, 역사. 예, 그리고 중간에 은이라는 애도 있었는데 은은 축출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 신뢰를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라는 거는요 어떤 때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홍길동이 참 좋은 사람이야라고 했다가 약간의 실수를 했더니 한순간에 쓰레기로 변신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확 몰려가면서 그러다 또 보니까 아니었네 진국이었네 하면 또 재평가를 받고 이 과정을 향후에도 반복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코인 차트 뭐 잠깐 보고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우리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신뢰를 얻어가는지 또 어디서 또 이렇게 삐긋거리는지 그쵸. 그거를 좀 보시면 어떤가 그런 정도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여쭤본 거는 단장님 그냥 생각이 어떻게 네네.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거고. 네네. 네, 너무 부담은 안 네네네.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장님한테 비트코인 올라요 빠져 이렇게 여쭤본 거 예,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단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지만 오랜만에 나오실 때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깊이가 깊어진달까요? 이제 그 시장을 보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 길을 찾지 않았을까 패스파인더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율의 대전환입니다. 이 책도 저희가 보면은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는 그런 프로덕트고 그리고 우리가 외화 자산이나 해외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주시면 20분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단장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